역사적인 순간 코스피 5천 시대 2분과 함께 나눠야죠.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이렇게 빨리 보다니. 예. 네, 뭐 역사적인 날이고 예. 좋은 소식인데 또 이데일리 TV에서 또 저도 이 방송 함께하게 돼서 또 앵커님이랑 함께하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네. 아마 오셔서 더 탄력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뭐 정말로 이제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과거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1989년에 우리가 1000포인트를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1000에서 2000 가는 데까지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에서 이제 3000 간 거는 2000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한 1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8년, 13년 이게 수년씩 사실은 시간을 투여해 가면서 누적적으로 겪어가면서 이제 1000포인트씩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4000에서 5000 올라가는 거 분기밖에 안 걸렸습니다. 취임하신 지 이제 233일 맞습니다. 취임 이후로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233일 만이고요. 예. 4천 넘은 지는 이제 분기 만에 넘어왔으니까요. 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코스피의 이제 어떤 질적, 양적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네. 의미냐면요. 조금씩 뭐 호재와 악재를 가면서 시간을 투여하면서 켜켜이 쌓아오던 누적적 상승 모멘텀에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예. 시간을 들일 필요 없고 쌓아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한국 코스피가 압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5천은 지금부터 5분 전, 10분 전, 1시간 전 이미 과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시는 항상 미래를 향해서 선반영하고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5천은 과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에서 뭐 2천에서 3천 올 때, 3천에서 4천 올 때, 4천에서 5천 올 때의 과거와 이제 5천에서 6천, 7천 넘어갈 때의 질적 양태의 변화가 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5천 시대를 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5천 시대를 얼마나 하방 경직을 가져가면서 짧게 유지하고 6천을 향해서 나아갈 건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대전환점을 이제 우리가 맞이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벌써 과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바로 오늘인 건데 예, 너무나 뜻깊은 순간에 이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이제는 우리의 과제는 5천 안착입니다. 맞습니다. 성공적인 안착.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눈길이 3차 상폭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또 관전 포인트로 삼아볼까요? 네,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5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고 압축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조정이라든지 변동성의 어떤 증가는 조금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수준이니까요. 나쁜 게 전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5천선에 관한 유지, 안착,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그라운드를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5천에 왔느냐, 그리고 이거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따져볼 팩트가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쭉 끌고 왔던 예를 들면 풍부한 유동성 장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동성 장세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유동성 장세, 특히 이제 미국발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 같은 것들인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 없다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문제 없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5천까지 왔던 어떤 요소가 이어진다, 소멸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끌어왔던 원투펀치들의 실적과 확실한 그 코스피 캐리 효과인데요. 반도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근에 더해서 이제 현대자동차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의 이제 3강들이 확실하게 이제 리딩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이나 실적이나 전망이나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제 볼 때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정책 모멘텀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실적이 나빴냐, 우리 기업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너희들이 물건을 잘 팔아, 기술 좋아, 하지만 그 점수나 인정 못해라는 겁니다. 왜? 늘 디스카운트 해야만 하는 이유가 한국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력한 시장 개혁 조치가 뒤따르면서 이제는 디스카운트 시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나아가서는 프리미엄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바꿔낸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데 그게 없으면 실력보다도 늘 저평가받아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사실은 코스피 5천까지 만드는 혁혁한 공을 또 세운 세 가지 요소예요. 유동성, 우리 실적, 그다음에
정책 모멘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6천 시대를 갈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 모멘텀 그러면 5천까지 오는 데까지 이제 소명을 다 하고 소멸된 건가라고 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상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고요. 4차, 5차까지 줄줄이 개혁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도 적재적소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속 시장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실적이 좋아졌어요. 삼성이 어때요? 현대가 로보트가 어때요? 라는 관심만큼이나 네네. 정책 모멘텀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단기간에 와 있는 게 자사주 의무 소각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주로 잡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소간의 국회의 어떤 일정 노이즈 때문에 조금 미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간에 통과된다라고 보고요. 이 모멘텀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는 당초에 한 5개 정도 법안이 이미 제출이 되어 있어서 조금씩 이제 내용이 달랐습니다만은 네. 현재 이제 가장 유력하게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이제 코스피 5천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영 의원 대표 발의한 안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현재 꼽힙니다. 물론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수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는 예.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특별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만 보유를 해야 되지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보유하는 것에 굉장히 장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자사주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 이익으로 돌아가야 될 주주들의 몫을 그렇죠. 투입해서 자사주를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소각될 경우엔 주주 환원 대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 이익이 전환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 즉 주주들의 이익이 한 군데에 모여서 쌓여있기만 하고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해소하겠다라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재계에서는 약간의 반대 의견을 지금 공식적으로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논의를 좀 논의 과정을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재계의 반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장에 자사주가 회사에서 적게는 5%, 많은 회사는 30%씩 갖고 있는데 이게 일단 어떤 의미로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냐면 회사 내에 자사주가 있으면은 의결권이 없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경영권 어떤 침해 행위라든지 회사에 관한 뭐 지분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백기사라든지 이런 우호 세력들에게 의결 자사주를 넘기거나 교환함으로써 그쪽으로 넘기고 나면 다시 의결권이 살아나거든요. 네. 그러면 지분을 지키고 경영권을 지키는 데 이게 활용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경영권 보호 수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을 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외부 세력의 공격이나 M&A나 이런 것에 대한 방어책이 없다. 이 부분을 좀 도와달라라는 게 이제 경제계의 주요한 이 반대 명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막아왔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과연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네.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것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를 그렇죠, 활용해 왔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주주들의 이익으로 갈 돈을 대주주들이 사적으로 차용을 해서 경영권 보호에 썼다는 게 문제인데 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아달라고 하니까 순환론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모순인 거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한 내용이 좀 지연되거나 바뀔 가능성 제가 볼 때는 적다라고 봅니다. 그럼 경제계에서 반발하는 나머지 모든 사유들이 다 문제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경제계의 요구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어 보여요. 뭐냐면 그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배당이익으로 거꾸로 가서 자사주를 산 것은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M&A 과정이라든지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배당이익으로 갔어야 될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합병 과정에서 생겼다라든지 네. 그 경로가 주주들에게 해를 끼치면 생기지 않은 않았을 경로로 경우에. 생긴 자사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네. 거예요. 그 부분까지 의무 소각을 강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일면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나름의 합리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 예외적인 사유가 생겼을 때 주주총회에 매년 결의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결의받고 나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결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주총 비용이라든지 회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실무 부담이 너무 커진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3년에 한 번씩 결의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다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반발 사유 중에서 실무적으로 도움되거나 경로상 역사적으로 도움될 만한 몇몇 합리적인 사유들은 조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재계의 반발도 어느 정도는 늘어뜨리면서 제도가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이제 곧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그 개인들이 매수세가 집중되거든요. 외국인은 팔아도 이거 보면 개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5천선까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주역이었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3차 상법 개정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기업 쪽에서는 절대 꼼수 쓰거나 막 이러진 않는 공정한 시장 경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시장 개혁이라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네네. 이미 2025년에 이런 어떤 자사주 관련한 개혁 조치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미 자기 주식 소각을 이미 했었습니다. 네. 제가 한 상위 10곳의 랭크를 뽑아왔는데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H&M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금융사들, 메리츠라든지 KB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했고요. 뭐 현대차, 셀트리온도 하면서 사실 시장 개혁 조치에 부응하는 기업들의 이미 시장 친화적인 행동은 이미 개시가 됐다. 네. 시장에서 이제 이것은 상식으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예. 한편으로는 사실은 기업들이 경영권 지배에 관한 그런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을 조금 꼼수를 통해서 그동안 해결해 왔는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린다면, 어저께 기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관련한 지분 가치가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예. 굉장한 거죠. 네네. 불과 2, 3년 전에 11조 대였어요. 네. 그래서 세계 랭킹 몇 위에 있는 부자 순위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네네네. 불명예스럽게. 어떤 네. 면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 최고 재벌, 그러니까요. 최고 네. 회장께서도 그 정도는 안 된단 말이야라는 조금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양면성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순수하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 이런 전공법을 통해서 이재용 회장의 재산 가치가 30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20조 비하면 가깝게. 3배입니다. 예.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장 친화적인 경영,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는 모멘텀이 결국에는 대주주들에게도 네.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어떤 그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이런 정책 모멘텀에 협조하면서 시장 자체를 띄우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법률안대로 통과가 됐을 때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상장 주식 총수의 1%가 소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1% 정도의 수익률 상승이 바로 가능한 유효한 테마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죠. 이런 측면에서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이나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부와 기업들도 이참에 시장 개혁 조치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확실히 3차 상법 개정 이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막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원전 관련 이런 부분도 주목할 만한 게 상당했습니다. 네, 이제 예. 뭐 장시간 걸친 기자회견을 했는데 특히 이제 경제 부분에 관해서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할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정부의 이 성장에 관한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이제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 볼 땐 정치 언어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테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말하는 성장 패러다임 5대 전환이 있는데, 하나는 지방주도 성장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성장이라고 해서 스타트업 벤처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동안 사실은 이제 멈춰져 있던 스타트업 생태계라든지 벤처펀드 생태계를 좀 그렇죠. 이제 예, 부활시킬 수 예,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기반 성장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이제 산재 사고라든지 이런 걸 줄여 나가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고요. 문화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9조 6천억 정도로 문화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니까요. K컬처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산업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겠고요. 평화 기반 성장이라고 해서 사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 리스크인데, 이런 걸 해지함으로써 우리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더 높여가겠다, 이런 좀 좋은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몇 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 얘기를 대통령께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1480선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1,400원 전후로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어제 10원 정도 하락했고 오늘도 역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일단은 보여내고 있어요. 네. 전날보다는요. 70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동안 환율 관련해서 뭐 환해지를 한다라든지 국민연금 환해지라든지 뭐 다양한 이 정책적 수단이 현재 강구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늘 사실은 정책 당국의 적절한 구두 개입의 효과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대통령께서 구두 개입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네.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구두 개입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예를 들면 재경부의 뭐 국장급, 뭐 한은의 부총재급 이런 사람들이 일단 구두 개입 효과를 내는 라인이었는데 거기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커지는 거예요. 차관급이라든지 장관급이나 총재급으로 올라갈수록 커지는데 이제는 사실 그단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구두 개입 라인의 끝판대장인 그러네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 말했습니다. 의도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구두 개입 예. 효과를 내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제 환율 관련해서 하향 안정화하겠다라는 확실한 멘트가 나왔다라는 게 어제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인 클러스터 관련한 문제인데요. 그동안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가장 큰 섹터인 반도체의 차세대 성장의 주요한 투자처거든요. SK와 삼성이 합쳐서 약 1,000조 이상의 투자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업인데 용수 문제와 이제 전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용인에 있어야 되느냐 지방으로 가야 되느냐 맞아요. 시끌시끌 했는데 예, 예. 강제로 옮길 수는 없다. 다만 이번에 드러난 용수나 전력 문제를 이참에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논의는 이제 잘 가르마를 타고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우리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어제 대통령이 마침 더 얘기한 게 코스피 5천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리아 디스크만 해소한다면 5천선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평화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질서 리스크, 정치 리스크를 덜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외부 변수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 만드는 데 도움되게 정책을 구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로 해서 6천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네. 결정적으로 꼭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수급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수급이고 하나는 국내 수급인데 수급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또 하나로 우리가 잠재적이면서도 굉장히 파괴력이 큰 모멘텀으로 잡고 있는 게 퇴직연금의 기금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방치되다시피 한 퇴직연금 시장이거든요. 수익률이 너무 낮아요. 이걸 이제 국민연금급으로 올리는 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 보통의 시민들도 좋고요. 증시에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를 어제 주요 의제로 이제 얘기하면서 뭐 환율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제로 한다라든지 하는 억측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면에 정책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가시적으로 이제 들어갈 경우에 빠르면 뭐 올해 아니나 하반기부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요한 수급에 큰 하나의 물꼬가 터지는 현상까지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어제 들어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시돈 평론가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지만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서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 이런 부분에 참 많은 활약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코스피 5천 앞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서 6천, 7천 가는 데 있어도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시돈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도체 전략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쪽에서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오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AI 칩 포고령에 이어서 상무장관이 메모리도 미국 와서 만들라 이렇게 좀 엄포를 놓으면서 셈법이 좀 복잡해진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메모리는 우리가 갑이잖아 이런 생각도 들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집에서 방송국 오는 사이에도 그거 물어보는 기자들의 많았죠. 많고 예, 벌써 예. 기사가 나온 것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오면서 운전하면서 빠르게 다시 한번 알고 있는 거지 분석을 다시 해봤고요. 네. 일단 한국이 관심사니까 한국의 반도체 수출 가운데서 미국으로 가는 비중은 0.8%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이고 예. 그럼 결국에는 관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수출업자가 아니라. 그럼 미국이 반도체를 어디에서 많이 수입하느냐가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미국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의외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근데 말레이시아는 뭐 반도체 공장이 반도체 기업이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로는 인텔과 마이크론과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미국 기업들의 패키지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 제품 미국으로 가져오는 물량인 거죠. 다시 말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느냐? 인텔과 마이크론이 내는 겁니다. 아, 결국 미국 기업이 내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대만인데요. 대만은 기본적으로 TSMC겠죠. 네네. 그럼 TSMC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사오는 건데 결국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내야 될 세금을 과연 TSMC에 니네가 대신 내라라고 할 수 있는 큰 기업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뢰 입장이고 예. 당연히 TSMC한테 부과 못합니다. 네. 결국은 본인들이 내야 되죠. 예.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에 대한 세금은 미국 기업들이 내는 거고요. 미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내는 국가 내에서의 자금의 순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이렇게 됐는데 사실 TSMC의 관세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한결 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우리가 대만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만보다 일단 영향이 적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TSMC가 그에 대응해가지고 공장을 좀 더 짓겠다라고 했던 건 저는 다분히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정보를 돕기 위한 뉘앙스이지 결국엔 개혁반 세워놓고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보면은 뭐 정치, 외교 이런 부분이 경제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숨은 메시지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셔서 예, 일단 안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에서 별 영향 안 받는 게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예. 똑똑한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예, 그 홍라이 그 관장의 2조 매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고,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들어 올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뭐 신흥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력이 많은 애널리스트였는데 지금이라도 메모리 기업에 베팅하세요 이렇게 또 인터뷰 기사가 났더라고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강세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주식을 전문으로 분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당분간은 조금 더 오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베팅해도 늦지 않다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근데 저게 빠졌어요. 어느 기관 투자자에게 한정된 얘기인지 제가 볼 때는 저는 단기 투자자한테만 해당하는 얘기 같거든요. 네. 길면 6개월, 짧은 3개월 내에 투자를 한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조언일 수가 있는데 네. 뭐 1년 혹은 그 이상 장기 투자자한테는 저거는 맞지 않는 예. 것. 왜냐하면 분명히 거품이 꺼질 거거든요. 올해 안에 시작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단기적인 투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그 단기도 사실은 예. 저는 원래 그래도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계속 생각했어요. 작년 연말인데 네. 최근에 오히려 증권가 분들 만나면 좀 더 저보다도 우려 포인트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어디서 찾으신 조정이 빨리 올 것 같다는 거죠. 조정이? 예. 그 저는 음악을 3분기를 생각했었는데 네. 2분기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네. 1분기까지 나오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고점 돌파하면 그다음에 조정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점 돌파 시점이 언제냐인데 연초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게 사실 역설적이게도 더 빠르게 조정을 앞당기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파른 주가 상승 속도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예, 조금 조정에 대한 시간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논리적 근거. 그리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 거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5천이라고 했을 때 투자자가 생각하는 5천과 증권사에서 생각하는 5천은 정의가 다릅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자가 생각하는 5천은 5천 층이에요. 예. 5천에 도달하면 이제 평지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5천 1층으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증권사에서 말하는 5천은 고점입니다. 상단. 장중에 1초라도 5천을 찍으면 본인들이 예측이 맞은 거고요. 일단 고점이라는 얘기는 한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똑같은 5천 혹은 6천이 나오더라도 투자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의가 다르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미가 또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5천을 딱 찍고 내려오든 말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은 5천 이후에 지속 안착하는 거를 생각하는 우상향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거를 그래서 내 수익률을 계속 갖고 가는 더 커지는 이런 걸 그래서 제가 바라는데. 단기에만 저게 유효한 멘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런 의견이십니다. 여러분 잘 반영을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둘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려운 질문이긴 하겠지만 어떤 이거는 사실은 거냐면 둘 다 너무 좋은 회사고 올해 네. 역대급 실적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장점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장점은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근데 좋아지는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이미 높은 곳에 있던 하이닉스보다는 더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게 보일 네, 거잖아요. 네. 증가율 같은 것들이.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장점인데 단점은 밸류에이션이 이미 하이닉스의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이미 사실 다 반영돼서 올라가 있다는 게 하나의 단점인 거고 네. 하이닉스는 현재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미 실적이 높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지만 네.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상승 폭은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단점인데 반면에 밸류에이션은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안에 있다 보니 어려움은 좀 더 있어 보이는. 네. 그 결국엔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둘 다 좋은 기업이죠. 박사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냐면 그 엔비디아가 HBM4 사양을 좀 높이는 걸 주문하면서 다시금 그 출발선에서 서게 됐다. 왜냐하면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 TSMC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데, 의존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이다 보니까 그런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한꺼번에 칩셋을 만들면 장점 분명히 있잖아요. 효율성이 높일 수도 있고 공정 단가도 낮출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한데 문제는 삼성전자 파운더리에서 만드는 로직 다이가 TSMC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예. 거기다 삐걱해버리면 예. 오히려 안정적인 TSMC 제품을 쓰는 하이닉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수율이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삼성전자 잘할 거냐 못할 거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 그건 뚜껑을 열어봐서 수율이 어디가 잘 나오냐를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HBM4 상향, 그에 따른 베이스 다이 이런 부분, 로직 다이 이런 부분에 따른 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판도 이런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그건 수율에서 수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AI 반도체 시대에 캐펙스 많이 따지잖아요. 설비 투자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그거에 따른 돈을 버는지 마는지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TSMC 지난주에도 많이 주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AI 실적 전망 뭐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옥석 가리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올해가 될 것 같은데 박사님은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TSMC는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별로 줄이거나 늘리지 않더라도 누가 망하든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돈을 벌 그쵸. 기업이라서 예. 일단 TSMC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다른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과 투자를 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좀 명암이 갈릴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네, 네. 올해까지는 사실은 다 묻어서 갈 수 있어요. 주가 네. 같은 것들인데 제가 볼 때 2027년부터는 분명히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간에는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차별화가 될 거라 생각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내년이 되면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쪽으로 일단은 주체가 이동이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3년 동안 이미 서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했었고 이전에 과거 경험을 들어보면 한 3년 정도 투자가 사이클이 있어요. 3년 투자를 대규모 하고 나면 나머지 한 3년에서 5년은 약간 뭐 소강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 예. 시작이 내년부터라서 이제 2024부터 올해까지 3년간 했던 만큼의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그만큼 할 거다라는 기대는 접으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 반도체 시장 성장률 전망치가 나왔는데 똑같아요. 올해까지 3년 동안 굉장히 20%대 성장하다 내년에 한 자리로 뚝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는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수요가 하나의 사이클이 이제 지나가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기업들도 올해만큼의 수익을 계속 낸다라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했는데 다 돈을 벌 거라는 것도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분명히 빅테크 기업 가운데 돈은 썼지만 결국에는 회수하지 못하는 기업, 망하는 기업들이 누구일지 투자한 만큼 결국 매출이나 이익에서 컨텀 점프하는 기업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업이 누구일지를 지금부터 잘 분석하고 예측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박사님
역시나 K자형 이런 부분 양극화 많이 될까요?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데는 당연히 엔비디아처럼 뭐 땅까지 부지까지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업을 또 당해낼 재간이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사실은 성장률은 올해로서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 예.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이런 기업들인데 이들 기업들 중에 돈을 누가 벌까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오픈 AI는 일단 다 제끼더라고요. 그래요. 돈 벌 것 같지 않다. 지금도 적자인데 이거 왜 딱히 비즈니스 모델이 보이지도 않는다. 오라클, 아마존 너무 재무 상태도 안 좋아서 투자 네. 여력도 부족하고 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이 결국에는 돈도 아직 있고 AI 아니더라도 캐시플로우가 충분히 나오는 회사이면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떠오르는 것들이 두 회사 정도가 있는데 어딘가요? 1등은 당연히 요즘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던 예. 구글이고요. 구글. 그다음에 역시, 예. 요즘 뭐 그만큼 오르진 않았지만 여전히 돈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 또 하나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두 회사 정도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작년 11월이었던가요? 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이 되면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고 장본인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딱 두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보시기고요. 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대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바라볼까요? 반도체 장비주는 기존에 제가 그 업종별로 사이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반도체 칩 메이커와 반도체 장비 업체 가운데 사이클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보면은 반도체 그러니까 실적 기준입니다. 주가 기준이 아니고 반도체 칩 메이커의 실적에 1년 후행하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칩 메이커보다 장비 업체는 1년 뒤에 실적 피크가 온다는 거.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피크가 올해일 것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보면 장비 업체들의 실적 피크는 내년일 가능성이 1년 있어서 뒤. 근데 올해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작년보다 수주가 많이 늘 거거든요. 투자를 이제 공격적으로 다시 재개 시작했잖아요. 네, 네, 네. 삼성전자 평균 P5 다시 재개를 했고 이런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용인 산단도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좋은데 내년에 올해보다 더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는 장비 업종 쪽에 이미 많은 분들이 사시기도 하셨죠. 네, 특히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 그렇죠. 말고도 이제 장비주 쪽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 실적에 네.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이런 건 하나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는 여전히 해가 여전히 쨍쨍. 후공정 쪽이 그래도 조금은 더 후공정, 가능성이 전공정에 높습니다. 네, 비해서. 전공정보다는. 예, 후공정. 투자에 대한 금액의 성장률 같은 것들이 전공정보다 후공정이 더 높더라고요. 네,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패키징하고 패키지 쪽. 네, 네, 맞습니다. 그쪽 네. 예, 반도체 코스닥이 좀 그런 부분으로 살아났으면 코스닥에 하는 많이 바람. 있죠. 그래서 네. 아마도 지금 코스닥이 그다지 재미있는 수익률을 못 보고 있지만 네. 이제 반도체주가 조금 주춤하게 되면 그러네요. 랠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손바뀜, 순환매 원래 순환이 이쪽으로? 있거든요. 예. 1년 정도 후행한 특성도 있고요. 예, 오늘 그런 법칙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흐름으로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 탑픽 어떤 걸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픽을 예. 잘 안 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칩 자체의 성능 개선의 한계를 다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칩셋의 성능은 패키지를 가지고 하겠다. 네. 그래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유리기판하고 또 하나는 광 케이블을 이용한 신호 전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HBM과 관련된 뭐 TC 본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테스트, 네. 프로브 카드 업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쪽 후공정. 후공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HBM 관련된 쪽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지만 유리기판이나 광케이블과 관련된 쪽도 지금부터 먼저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누가 성공할지 아직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네. 지켜보지만 뭔가 관심 있는 모니터 리스트 정도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다한 반도체는 여전히 좋은데 그래도 어디 시점 가면 또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눈여겨봐야 할 부분 유리기판, 광케이블 이쪽 이런 부분으로 또 수익을 잘 나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그다음에 좋겠습니다. 냉각 쿨링 시스템. 냉각, 액침 냉각 이런 예. 쪽으로 네, 그 부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반도체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예, 산업의 지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포착하시는 분이라서 앞으로 자주 모시고 반도체 산업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확산은 계속될까요? 윤석전 경제평론가님 모셨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으로 저희가 전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계속 좌표들이 그래도 전기차 시장은 괜찮네 이걸 좀 방지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글로벌 네네. 그 배터리 시장의 중요한 분석 기관에서도 뭐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난 네. 시간에는 제가 NGO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엠버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간 조사 업체죠. 시장 조사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에 특화된. 예, 로모션의 보고서를 갖다 토대로 해가지고 예. 전기차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고요. 그것은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결론부터 벌써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뭐 굉장한 캐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심지어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왔고요. 일부 이제 정부, 가령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거기까지 나서 전기차 시장 둔화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25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한 2,070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요. 이게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360만 대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지만 YOY로 보게 되면은 이게 한 25% 전년 대비에 성장을 한 겁니다. 네.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왜 자꾸 캐즘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예. 그럼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되나요? 이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얘기는 의미가 없는 건데.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뭐 그 캐즘이란 말을 갖다 퍼뜨리고 있는 가령 뭐 언론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3%에서 25% 성장이면은 사실은 초기 시장에서는 막 50%씩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50%보다는 성장률이 둔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전기차 시장이 둔화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수학적 현상이잖아요. 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면은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가령 10대 시장에서 10대가 불어나오면 100% 성장을 하는 거지만 1000만 대 시장에서 뭐 한 50만 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률 둔화하는 건 필수 불가결한 거고요. 특히 두 번째 요인 중에서 사실 테슬라의 부진을 들 수가 있어요. 테슬라라는 거는 글로벌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리드하는 회사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작년에 유독 테슬라가 좀 부진했죠.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근데 테슬라의 부진이 눈에 보이니까 아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테슬라는 부진한 대신 사실은 다른 업체들, 다른 OEM들은 그 전기차 성장이 굉장히 가속화됐다. 네. 가령 뭐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의 이제 OEM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지역별로 이게 좀 또 뭐라고 할까 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우리들 눈에는 어떤 캐즘의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온 것 같아요. 유럽은 32% 성장했고요. 중국이 22% 성장했고 기타 지역 저번 시간에 말했더니 신흥 시장은 48% 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역으로 이 유일하게 역성장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0월 달까지만 해도 4% 성장을 했었는데 4분기 이후에 보조금이 딱 끊기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캐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지만은 미국 시장을 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테슬라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여기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세계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는 폭이 굉장히 넓죠. 세계는 글로벌리 하기에는 굉장히 급합니다. 기후기 자체가. 중국도 급하죠. 근데 유럽연합은 이게 24년도까지거든요. 23년 말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약간 좀 역성장이 됐어요. 누웠네요. 예, 미국은 24년까지는 성장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유럽연합 꼴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이거 보는 것처럼 사실은 전기차는 급속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2017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현재도 25%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사실은 내연기관차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전기차 확산세가 뭐 더뎌지고 있다, 전기차는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비자 인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기업과 정부의 전도화 정책을 갖다가 후퇴시키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그것도 선진국에서. 이런 점을 갖다가 일단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뭐 수치 같은 경우에도 이면을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네. 자꾸 그렇게 오해할 만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역 차가 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유일하게 네. 미국이 네네, 그렇습니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특히 이제 네. 북미 전기차 시장. 그래서 최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봐도 전기차는 이제 미국 쪽의 우려감 이런 걸 되게 강하게 어필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건지 확실히 보조금 영향이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미국의 전기 시장이 네. 그렇게 커질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대단했던 거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의 전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적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작년에 유일하게 역성장을 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다. 이유는 뭐겠죠? 그거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연료로에 대한 어떤 회기 전략, 네. 그다음에 보조금 중단의 영향이 가장 컸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거잖아요. 예. 이게 미국에서 과연 계속될 거냐라는 건데 이게 유럽연합에서 23년, 24년에 일어났던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대체 왜 23년까지 잘 나가던 전기차 시장이 24년 동안에 기울기가 좀 아래로 역성장했죠? 네. 이 이유 자체가 뭘까? 그건 바로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23년 말에 보조금을 중단해 버렸어요. 그 여파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연합에서 제일 전기차가 많이 팔리던 나라가 독일이었는데 독일에서 역성장을 하니까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역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EU 국가들은 성장을 했었거든요. 24년도에도. 근데 거기도 이제 독일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역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잘 보조금 정책을 잘 해가지고 전기차 상황이 가속화됐는데 3분기까지. 근데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말에 그걸 보조금을 종료하면서 4분기 때문에 사실은 역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예,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연합에서 이런 역성장은 1년밖에 지속이 안 됐어요. 올해 어떻게 됐어요? 25년에. 유럽 판매량 YOY로 자그마치 33%나 증가했습니다. 독일. 이게 독일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부터 다시 보조금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1월 1일부터. 독일이.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지급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29년까지 계속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폐지했던 보조금 정책을 독일이 다시 올 1월 1일부터 다시 보조금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상은 그거예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차종은 45,000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중가의 그러니까 볼륨급 차량에 대해서 중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럽에? 작년에 그러니까 33% 성장했으면 독일이 제일 큰 시장에 보조금을 재개하겠다 그러고 독일이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이런 데 다 동참을 하고 있거든. 네, 네. 올해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똑같습니다. 과연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의 이런 보조금 정책 중단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은 23년도, 24년도에 바로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 발생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자연스럽게 미국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일단,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인해서요. 사실은 지난해 4분기에도 역성장을 했잖아요, 전기차가. 근데 유일하게 플러스로 돌아서서 굉장히 잘 팔린 전기차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전기차들이냐? 바로 프리미엄급 전기차들이 잘 팔렸습니다. 포르쉐 타이칸. 예, 비싼 거. 네, 비싼 차들이죠. 그다음에 유명한 차지 에스컬레이터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캐딜락 에스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211%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많이 샀네. 그러니까 $80,000 이상 고급 차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억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1억 1억 이상이 1,000. 훨씬 호가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훨씬 잘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동화 고급 모델이 나오고 성능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돈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전기차로 바꿀 어떤 충분한 어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요 시장은 좀 탄탄하네요. 그쪽. 네,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캘리포니아가 보조금 재개를 갖다가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게빈 뉴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 화석연료 회기 방침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가 보조금을 중단시키면 캘리포니아가 다시 되살리겠다고 네. 공약을 했었잖아요. 바로 예산안에 집어넣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제 한 5월, 6월 정도 되면은 주의회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위상을 갖다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캘리포니아 한 주에서만 팔리는 전기차가 미국 전체의 30% 이상이에요.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가 사실 보조금 정책을 재개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주를 갖다가 따르는 일종의 블루 스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들, 그 지역이 한 12개 주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이 재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올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의 EV 시장이 급속히 어떤 둔화,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갖다가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올해부터 로보택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가령 뭐 테슬라의 사이버캡이라든지 현대차 모셔널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올해부터 이제 점점 늘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EV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웨이모에도 아이오닉 5 들어가죠. 모셔널에 아이오닉 5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 자체가 개화되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의외로 둔화폭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갖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올해 미국에서 전기차 신차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조금이 중단됐는데도 32종이 신차가 발표가 됩니다. 아, 그래요? 나올 예정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미국의 기존 OEM들에서 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전기차를 안 내던 벤츠, 일본의 혼다, 예. 현대차도 4종은 내요. 벤츠의 전기차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혼다도 뭐 미국 시장에 잘 팔리는 그 차종 아니에요? 브랜드잖아요. 거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면 여기는 또 중저가 전기차들이 좀 포진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어떤 중저가의 어떤 차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고급 차량들이 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과연 전기차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급속히 둔화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 전기차 기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짜 위기는 사실상 내연 기관차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덜 팔리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내연기관차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2017년이 정점이었어요. 그 이후에 벌써 한 25% 정도 감소했거든요. 저기 보시면 맨 아래 회상 막대가 네네. 그 내연기관차의 그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만 해도 거의 이게 80% 비중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줄었습니까? 뭐 40%? 뭐 이 정도까지 계속해서 이게 30년이고요.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25% 정도 감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령 뭐 포드라든지 가령 뭐 GM이라든지 일부 유럽의 OEM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전기차의 어떤 전환을 갖다가 약간 좀 멈칫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OEM들은 그 시대가 오래 갔으면 하고 바라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캐파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내연기관차에는 추가적으로 투입될 자금이 없으니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시대를 갖다 오래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로비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도 거기에 넘어가서 사실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일부 후퇴시키는 전략들,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과거로의 어떤 역진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연기관차의 어떤 시대
그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서방 일부 어떤 자동차 OEM사들의 어떤 과거의 어떤 역진은 결국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를 넘어서 거기서 더 전진해서 피지컬 AI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피지컬 AI는 뭐예요? 완전히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빈 공간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중국차가 메우고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해가지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어떤 자동차 수출국 위치를 갖다가 견고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령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차의 위상이 뭐가 있었어요? 세계로 수출한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상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기존의 그 역사가 한 100년 이상 되는 가령 뭐 GM, 포드, 폭스바겐, 벤츠, BMW를 갖다가 제치고 세계 수출에서 거의 1등 국가로 올라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게 원인이 뭐냐? 결국은 그 전기차 전환이 당위라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어떤 대비들을 갖다가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렴한 최첨단 전기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좋은. 품질이 아직은 뭐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그다음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OEM들이 주목하지 않던 일종의 신흥국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나가면서 자신들의 뭐 어떤 포지션,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잡아나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위상 자체를 갖다가 확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서구의 유명한 OEM들이 일보 후퇴, 일보 유퇴를 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도대체 이 바뀐 시장에서 뭘로 살아남을까요? 우리들이 그 진화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적자 생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네. 변화되는 환경, 혹은 앞으로 변화될 환경에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에 의해서 앞으로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위상 자체가 결정되는 건데, 이런 어떤 서구 일부 기업의 이런 어떤 후퇴 전략, 아니면 정부의 후퇴 전략이 글쎄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래 경쟁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그걸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올해는.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갖다가 선택해 봤습니다. 예. 전기차 차종도 올해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최근 이게 전기차의 신모델을 보면 또 세련되고 화려해서 예.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는 애는 오히려 내연기관차고 전기차는 뜨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렇게. 예.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일방적으로 뭐 전기차 시대는 갔다, 이런 거는 전혀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기차는 계속해서 확산하고 성장 중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결론, 전기차 확산은 계속된다. 네네네.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테오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들으셨지만 영국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그 자회사와 기술 계약 수출을 했는데 그 이슈 듣고 현재 이제 주가가 20%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에 대한 근본, 그리고 어떤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단 계약 기술 수출인지 그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GSK 하면 세계적인 이제 다국적 제약사이죠. 그 GSK 이제 계열사의 이제 회사랑 알테오젠이 자신의 자랑하는 이제 그 플랫폼 SC 그 제형 기술을 갖다가 수출했다라고 이제 어제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했는데 일단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4,200억 정도라고 이제 로열티를 받는 이제 규모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라이센스 아웃, 그 기술 수출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라이센스 아웃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제품의 그 상당 부분을 알테오젠이 같이 만들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센스 아웃도 있고 거기다 알테오젠 자체가 매출을 갖다가 제품의 일부분을 갖다가 가져서 생산해서 넘겨주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일단 매출 규모, 기업에도 매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 규모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마진도 일종의 수직 계열화가 되니까 마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과거의 알테오젠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어떤 시장의 어떤 주목을 받았던 라이센스 아웃은 이제 미국 MSD, 미국 머크랑 했던 키투르다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인데, 그거랑 다른 어떤 6군데 다국적 제약사랑 맺었던 모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만 받는 어떤 구조였는데, 이번에 현금도 받는 동시에 매출도 해당
제품이 임상이 시작되고 실제로 상용화됐을 때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면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일스톤도 있지만 동시에 판매를 위해서는 재료도 있어야 되니까 재료의 일부분을 알테오젠이 이제 충당하면서 거기서 맺는 이제 매출 규모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영국 GSK 자회사와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어떤 그 약품 치료제이고 이게 매출 규모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되는지 일단 기술 계약 체결에 4,200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고 그 가치 이런 부분도 함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그 모든 신약은 성분명이 있고 이 성분명이라는 건 과거에 없던 물질 가지고 새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니까 성분명이 있고 이 성분명을 바탕으로 그 신약을 갖다가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른데 알테오젠이 이번에 GSK 계열사 테사로에다가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 내놓을 거로 얘기는 이제 제품이 이제 그 젠퍼리입니다. 젠퍼리는 현재 이제 자궁 내막암과 그 직장암, 대장암 등에 적용되는 이제 그 약품인데 23년도에는 1억 4,100만 파운드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누적으로 해서 하나로 한 1조 한 4천억 정도라 매출이 됩니다. 그 매출되니까 여기서 얼마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제품을 갖다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그 알테오젠이 제품을 갖다가 같이 납품하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 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만 뭐 4,200보다 좀 많게 뭐 한 7, 8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사실은 그 너무나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어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저께 해당 공시가 나오니까 공시가 나온 즉각 주가 상승했다가 4분이 된 주가 급락했습니다. 급락했던 이유는 아니 조 단위, 1조 단위 정도로 이제 그 계약을 갖다가 이제 기대했는데 4,200억 원 너무 이제 그 적지 않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에 대해서 실망해서 매물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그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젠퍼리에 대해서 알테오젠 기술이 차용된 마치 이제 그 키투르다에 대해서 알테오젠 기술이 차용된 게 키투르다 SC고 큐렉스라고 이제 새로 제품이 나왔듯이 젠퍼리도 또 다른 알테오젠 기술을 갖다 차용한 또 다른 제품이 나왔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알테오젠의 제품이 라이센스 아웃이 말고 알테오젠 제품이 같이 끼워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기 때문에 이걸 다 합치면 사실은 뭐 해당 알테오젠의 특허 만기가 한 20년 남았습니다. 20만기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에게는 그 매출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합치면은 그러면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한 7, 8천억 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오늘 이제 급락해서 말인데 근데 이제 통상 기술 수출이 예전과의 방식과는 좀 달랐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예. 제품을 갖다가 이제 그 테사로라는 회사가 알테오젠 기술을 갖고 젠퍼를 갖다가 새롭게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게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할 때 예를 들면 그 젠퍼리가 한 판매할 때마다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면은 알테오젠의 재료를 갖다가 이제 넣어야 됩니다. 갖다 넣으면 거기서 뭐 10%다. 그러면 이제 10,000원이라는 거의 알테오젠의 그 매출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은 알테오젠이 그간에 계속 알테오젠을 갖다가 오늘의 시총 25조로 만들었던 SC 제형 기술과는 다른 어떤 맥락의 어떤 수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사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급락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짓겠다,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저는 아니 굳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도 충분한데 왜 자체로 공장을 짓지라고 의문을 표시했고 또 사실은 뭐 저와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공시를 발매하면서 알테오젠 주가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네. 그 주가 떨어졌던 것은 이미 다 회복이 됐던 상황이고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하려고 했던 맥락이 어저께 공시를 보면 그러면 그 테사로에다가 그 라이센스 아웃도 하지만 테사로의 제품인 젠퍼리에다가 알테오젠의 제품, 알테오젠의 원료를 갖다가 같이 공급을 해주면 알테오젠 입장에 꼭 먹고 알 먹기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과 라이센스가 동시에 되는 것 때문에 과거의 알테오젠의 기존에까지 이제 밝혀진 공표된 이제 그 중요한 기술 라이센스 하우스 6군데였거든요. 이번에 테사로 제외하고 6군데였기 때문에 6군데와는 다른 어떤 맥락에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고 그 지난번 말씀드린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기술에다 쉽게 얘기하면 재료까지 얹혀서 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 유입이 더 클 수 있는 구조다.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설명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할로자임,
예. 이거보다 우위를 뭐 점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비교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냥 원론적으로는 이제 뭐 12월 초에 이제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이제 알테오젠의 특허를 갖다가 물론 알테오젠 자체를 건 건 아니고 1차적으로 이제 MSD를 갖다가 걸었지만 어쨌건 알테오젠 타겟으로 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이제 그 SG 제형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의미가 없다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독일은 가처분 인용 비율이 높은 국가로 말씀드렸어요. 거의 뭐 70에서 80%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전략적으로 독일에다가 소송을 집어넣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GSK 테사로랑 알테오젠 또 다른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다 누구보다도 더 특허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분들이 또 다른 추가 계약을 맺었으니까 그렇다면 할로자임의 그 독일의 이제 그 가처분 인용은 무의미한 게 아니냐라고 원론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원론을 벗어나서 또 좀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GSK가 원래 할로자임의 기술을 차용해서 물론 그것도 GSK 자체는 거 아니고 GSK 이제 계열사가 했지만 할로자임의 기술을 차용을 해서 또 다른 신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신약의 이제 정류는 이제 결국 에이즈 치료제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인데 에이즈 치료제를 갖다 임상하다 보니까 부작용은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할로자임의 기술을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작년에 4월인가 나왔던 이제 발표였습니다. 그러면 GSK가 이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의 이제 S 제형 기술을 할로자임과 비슷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그 기술을 갖다가 채택했다는 것은 할로자임의 사실 기술은 사실은 영향가가 별로 없다. 할로자임보다 훨씬 알테오젠 기술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이번에 봐야겠죠. 왜냐면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계약 체결은 24년도에, 25년도에 GSK가 할로자임 기술을 채택했다가 임사 과정에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경쟁사로 할 수 있는 알테오젠 기술을 채용했으니까 할로자임 대비 월등히 높은 우수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어떤 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작년 말에 왜 고객을 밝히지 않는 그 옵션 계약 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거와 연결을 지을 수는 그냥 그건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별개고요? 그 네. 계약도 네.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조만간 그 해당 고객사가 알테오젠 준 자료를 갖고 자신의 어떤 임상과 맞춰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조만간 공시하겠죠. 근데 별개의 공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예전부터 이제 공시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그 전략을 소개해 주시는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공시 관련 제도에서 코스피 5천 안착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신뢰나 투명이 좀 전제돼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알테오젠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어떤 그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해당 상장사의 그 공시를 보면은 어디에 전화해서 나오거든요. 나와서 전화하는데 대부분이 통화가 안 돼요. 왜 전화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전화하는지 통화도 하는데 왜 전화하냐를 금감원에다 질의를 했더니 금감원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전화를 갖다 잘 안 받는다. 이게 금감원 뭐 지금 국장 예전 국장이셨는데 이게 금감원의 해명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라고 금감원 있는 게 아닌데 금감원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상장사들이 주주를 우습게 보고 공시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 황골탈퇴해야지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서 우리 만도 바라볼 수 있다. 만이 사실은 어려운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TSMC가 지금 비슷한 반도체 회사이고 물론 독점 기업이긴 하지만 시총이 3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 3조 4천억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TSMC보다 절반도 더 못 미치는 25% 정도 시총을 자랑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할 수치인 거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운 어떤 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책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시제도 주주들과의 어떤 그 소통 이런 것들 갖다 이제 개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이 47만 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36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24% 급락. 이러다 하한가까지 가려나? 뭐 이런 그러니까 매도세가 엄청 거셉니다.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조호진 타쿄뉴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예. 의미를 더 잘 상기시킬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입니다. 딱 5천 시대 맞이할 때 이분을 만나 뵙게 되네요.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런 역사적인 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너무 빨리 이게 예. 와가지고. 예, 그래서 예. 저희 사무실에 인턴 직원이 한 명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친구한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너는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랬더니 주식은 맨날 오르는 거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봤을 때 저는 투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네. 달라진 투자 문화가 5,000포인트를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는 네. 그런 시대, 이제 토대가 됐으니까 네. 열심히 이제 뛸 준비, 기업들도 하시고 주주분들도 어떤 기업을 또 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진정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 해보네요. 네. 예, ETF 시장에서도 이제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장의 변화, 최근의 흐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ETF 예. 시장에서의 변화는 집중이었습니다. 집중. 제가 마켓나우 시간에 늘 얘기했던 게 테크 탑10은 꼭 들고 있어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네. 그 배경이 뭐냐면 이번 상승을 곰곰이 뜯어본다면 대형주 중심, 특히 수출하는 대형주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상승, 작년 이후부터 올해까지의 상승을 집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ETF도 탑10, 탑3, 탑2, 탑4 이런 ETF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강력한 축, 즉 척추에 해당되는 코어 주식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00포인트 왔으니까 제가 두 번째로 고민하는 내용은 뭐냐면 과연 코어 핵심 중심으로 집중되었던 상승세가 좀 더 흩어질 거냐 아니면 분산될 거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현대차 중심의 상승세가 방금도 뭐 말씀을 잠깐 나누셨지만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로 확산될 거냐 네. 아니면 관련된 중소형주로 확산될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정부가 뭐 레버리지 ETF 이런 또 색다른 또 대안을 또 들고 나오면서 시장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시장 참여자들이 호응을 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만약 이게 정말 되면 삼성전자 3배 이렇게 베팅하는 그런 네. 전략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을 자산으로 해서 3배 갈 수 있는 그런 ETF에 대해서 지금 될 수 있는지 네. 뭐 안 되는지 그 길목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당장은 안 됩니다. 예. 네, 당장은 안 되는 이유를 네. 제가 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펀드, ETF도 뒤에 F가 붙었기 때문에 ETF도 상장된 펀드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종목 분산에 대한 규정, 그리고 특정 종목의 비중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니까 이 지수를 만드는 이 지수와 관련된 규정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 상품은 일단 분산을 해야 되고 또 단일 종목의 비중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단일 종목의 비중이 100%거든요. 네.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100% 어떤 종목의 완전. 비중이 100% 이런 지수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나오기가 힘들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규정들을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시행령을 통해서 요건을 완화시켜 준다면 뭐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 지수 3배 ETF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저는 행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 행간이 뭐냐면 레버리지만 말씀을 하셨을 뿐 인버스는 얘기했나요? 아니요. 인버스는 얘기 안 했었습니다. 예. 즉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다양하게 매매하고 있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수요를 한국으로 끌어당겨 와서 그 종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행간이 담겨져 있는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예. 개별 종목 3배, 2배 레버리지 ETF 상장하게 되면 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음해복리 효과가 작용을 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상품이 나오는 것에 대한 행간을 좀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상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관련된 리스크, 투자자 교육, 그리고 투자자의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도 좀 강력하게 교육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한다면 뭐 그럼 괜찮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책 당국에서 투자들의 급격한 손실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경 쓸 부분이 좀 있겠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쏠려 있거나 너무 과격한 건 좋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네.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그리고 예. 당장은 못 쉽지는 나온다. 않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지금 못 현재 나온다. 규정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 5천 돼서 뭐 좋은 얘기는 또 칭찬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 성장에 대한 좋은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잘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낮다. 예, 네. 대만보다 혹은 다른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 5천 가도 이익이 증가하니까 주가가 낮아 보이는 그런 부분. 결국 코스피 5천 안착을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5천까지 왔으니까 저는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속도라는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도 영업이익,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어제의 삼성전자와 오늘의 삼성전자가 그렇게 주가지수 상으로 설명만큼 변화가 심했냐 이런 속도와 관련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000포인트 그리고 또 저희는 이렇게 4,000, 3,000, 2,000, 뭐 5,000 이런 숫자들을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라운드 넘버. 네,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많이 붙어 있는 넘버라고 불러서 이런 넘버를 넘어설 때 일종의 껍질을 벗기는 탈피하는 그런 또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속도가 너무 빨랐고 또 5천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숨고르기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적인데요. 실적이 아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행 PR이 한 10.5배 정도? 거의 5년 평균 수준이다라고 제가 보고서를 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섰고 좀 있으면 한국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할 건데 그 실적이 5,000포인트를 정당화할 만큼 잘 나올 거냐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속도 조절 아니면 숨고르기 그렇지만 이익이, 어닝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준다면 숨고르기 후에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주주환원 고배당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그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지금 네. 저희 업계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꾸 주식이 사라진다. 자사주소가 맞습니다. 이슈 즉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장이 좋을 네. 때는 과거의 행태를 본다면 대규모 IPO 뭐 아니면 정말 장외 기업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IPO 이번 기회에 IPO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시장의 물량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뭐 일종의 오버행 이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대규모 IPO, 스페이스X와 같은 대규모 IPO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하게 된다면 상장 주식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즉 주식이 품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 그리고 어떻게 통과되는지 그리고 자사주를 어떤 단계로 없애버리는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가뜩이나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황인데 주식까지 줄어든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리레이팅 스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후에 후속적인 것들 그리고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험 자본, 위험 자본 쪽으로 계속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 투자하신 분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민병덕 코스피 5천 특위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5천 딱 가니까 이제는 코스닥 중소형주도 같이 가는 네. 다 잘 사는 투자 수익자는 네. 그런 세상 이런 부분에 이제 단계가 왔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저도 생각을. 한 가지 안타까운 네. 게 좀 시장의 상승세 아니면 온기가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날카롭게 못 움직였던 대형주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겠지만 미국의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는 소위 말하는 대형주 지수고요. 러셀 2000이 중소형주 지수인데 러셀 2000의 퍼포먼스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13영업일 연속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네, 즉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중심에서 어느 정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시차는 좀 있겠지만 뭐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따뜻한 온기가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트럼프 했다고 할 만큼 네. 하루 만에 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탁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야유혹은 또 엄청 강하면서 그래서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계속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네. 결국 가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네.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결국은 트럼프의 생각은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주가에 많이 연동된다. 자기가 한번 질러놓고 주가가 빠지면 다시 되없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왔었고 이번 그린란드 사태도 그런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최근에 채권 가격의 급락, 즉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장기 국채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국채 수익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채권이라는 상품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안전자산마저도 훼손되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이런 좋은 장에서 뭔가 보험이 필요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런 장 너무 좋지만 리츠와 같은 상품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워낙 금리 레벨이 좀 낮아졌고 그리고 리츠도 굉장히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리츠도 좀 생각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니 해도 지금은 금, 은, 동의 시대입니다. 예. 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안전자산 성격으로 금을 담아라 이런 내용, 안전자산 성격으로 동을 담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금, 은, 동이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주는 즉 주식 자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에 완충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니까 금, 네. 은, 동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강조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또 제법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이제 오늘 같이 네. ETF 운영하는 친구한테 야, 나 ETF 많이 못 갖고 있는데 이러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형님, 은 사세요. 예, 은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최근에 금, 은, 동 스토리는 다르지만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다면 완충제 효과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네, 금에 이어서 요즘 정말 은 얘기 많이 나오고 예, 많이도 관심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을 이렇게 쳐 보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이제 현대차가 CS2016 기점을 완전 빵 떴고 오늘도 그렇죠. 신고가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의 60만 원 턱밑까지 딱 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로봇 관련주 같이 묶였고 그러면서 그 로봇을 움직이려고 하면 배터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주에도 불을 뿜고 있는 현상들 나타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ETF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학습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틀라스라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기술 혁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를 주는 거고요. 그 이면으로 따져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자동차 부품 회사들입니다. 네. 즉 자동차 부품 회사, 특히 전기차 부품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잘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하게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2차 전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2차 전지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차세대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틀라스의 구동 시간이 4시간이지 않습니까? 4시간으로는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8시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보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아직까지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더라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현대차의 공장에 가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강력한 상승 캐털리스트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현대차 괜찮지만 지금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화,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를 본다면 차이나 휴머노이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중국 예, 거. 예, 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테슬라에 좀 있으면 옵티머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까지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좀 약간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네. 인터뷰해 보니까 중국의 그 로봇 기술 엄청나다고 해서 네. 그런 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사지만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양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어찌 됐건 단가가 우리보다 뭐 한 반 이상 싸다면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대형주로 쏠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단기 ETF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직도 저는 대형주 쪽으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신년 연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올해는 MSCI 선진국 지수 와치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도 강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고로 MSCI는 국가를 선진국, 디벨롭 마켓, 신흥국, 이머징 마켓, 그리고 프론티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추정하는 자금은 당연히 선진국이 가장 많습니다. 선진국이 추정하는 자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머징이고 그 다음이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선진국 지수를 추정하는 대규모 자금들, 특히 연기금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도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3월, 4월, 5월 정도 발표될 것 같은데 한 1, 4분기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좀 더 분산하는 포트폴리오로 변모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큼직한 것들이 네. 파워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그런 힘 남아있다고 하니까 잘 챙겨보십시오. 코스피 5천 돼서 너무나 기분 좋은데 네. 이렇게 또 명쾌한 해석까지 들어서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5천이 바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게요. 이제 네. 이거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